한신건설 부회장 이성민 45에게 저녁 8시는 하루의 시작과도 같았다. 보통의 가장들이 집으로 돌아와 넥타이를 풀 시간, 그는 이제 막 2차전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서류 더미와 씨름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은 기이할 정도로 모든 것이 일찍 끝났다. 싱가포르 투자단과의 화상회의는 예상보다 30분 일찍 끝났고 비서가 올린 긴급 결제 서류들은 그의 손에서 10분 만에 처리되었다. 시계는 고작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남는 시간을 이용해 경쟁사 동향 보고서를 읽거나 새로운 사업 부지 서류를 검토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성민은 충동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들어가 보겠네. 김 비서는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난 5년간 그를 보조하며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네 부회장님, 저녁 약속은 취소하게.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 성민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싣고 평창동으로 향하는 내내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비효율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 그에게 그곳은 안식처라기보다는 잠시 들르는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아내 최혜진 42은 늘 사교 모임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 일로 바빴고 아들 이도윤 5든. 성민은 아들을 떠올리자 미간을 찌푸렸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이의 웃는 얼굴이 아니라 병원의 차가운 진료실과 의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뿐이었다. 유감이지만 평생 보조기구 없이는 독립적인 보행이 힘들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관리 대상이 되었다. 최고의 재활치료, 최고 등급의 교사, 그리고 최고의 가사 도우미.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었다. 육중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성민은 익숙한 정막이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다. 집은 어둡지 않았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황금빛 불빛과 함께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나, 둘, 자, 할 수 있어, 도윤아. 용감한 왕자님처럼 성민은 숨을 죽인 채 대리석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난 45년 인생의 그 어떤 사업적 성공이나 실패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거실 한가운데 젊은 가사 도우미 박지영 28. 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아들 도윤을 향해 격려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소파를 붙잡고 서 있었다. 보조기구도 없이 오직 자신의 두 다리로.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몸 식은땀으로 축축이 젖은 이마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성민이 평생 본 적 없는 순수한 기쁨과 결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누나. 나 나섰어. 도윤이 소파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지영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하는 대신 소리쳤다. 괜찮아, 넘어지면 또 일어서면 돼. 왕자님은 포기하지 않아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도윤은 다시 균형을 잡았다. 아이의 눈은 오직 몇 걸음 앞에 있는 지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성민은 가슴이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유일한 후계자. 하지만 저 아이는 완전히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저렇게 환하게 웃을 줄 아는 아이였던가? 저렇게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였던가? 성민은 자신의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는 조용히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두 사람은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지영 누나, 나 2걸음 걸었어. 봤지? 우리 도윤이 정말 멋지다 상으로
내일 아침엔 딸기 팬케이크 해줄게. 딸기 팬케이크. 성민은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들의 의료 기록과 재활 보고서는 줄줄 외울 수 있었지만 아이의 작은 기쁨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성민은 일부러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큼. 거실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따뜻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영은 마치 정이 충격이라도 받은 듯 경직된 자세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부부회장님.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방금 전까지 도윤을 향했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고용인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도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겁을 먹고 비틀거리며 지영의 등 뒤로 숨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지영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그 모습이 성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기뻐하는 대신 두려워하며 숨어버렸다. 성민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비즈니스에서나 가정에서나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혼란과 수치심을 냉정한 권위 뒤로 감췄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신문에 가까웠다. 지영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죄송합니다. 그저 도윤 도련님이 조금 운동을 하고 싶어 해서. 운동 성민이 비웃듯 말했다. 의사들은 재활 전문가의 감독 없이 함부로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고 했을 텐데. 박지영 씨가 그런 자격증이라도 있나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민의 시선은 지영의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아들에게로 향했다. 도윤아 이리 와. 도윤은 더 깊이 지영의 뒤로 파고들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성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 자체가 불쾌했다.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일, 자신의 아들이 자신보다 고용인을 더 따르는 이 비상식적인 장면. 모든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지영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위압적인 그의 모습에 지영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언제부터였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얼마나 더 있었던 건가.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부하 직원의 과오를 추궁하는 듯 날카로웠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도윤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용기를 냈다. 3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놀이처럼 시작했습니다. 제 남동생도 다리가 불편해서 어렸을 때 제가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걸 도련님께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남동생 이야기에는 잠시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곧 평소의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 집안의 규칙은 절대적이었다. 정해진 선을 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거실에서 이 불쾌한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집안의 다른 고용인들이 들을 수도 있었다. 성민은 차갑게 돌아섰다. 내 서재로 따라와.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지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아픈 어머니와 남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도윤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이성민의 서재는 그의 성격만큼이나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방 전체를 감싼 마호가니 책장에는 법률과 경제 서적들이 먼지 하나 없이 꽂혀 있었지만 그가 실제로 읽는 책은 거의 없었다. 그에게 책은 지식의 상징이 아니라 권력의 장식품일 뿐이었다. 박지영은 방 한가운데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등 뒤로 닫힌 육중한 문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해고.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앉아. 성민은 거대한 책상 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알아낼 것이, 남은 사람 특유의 건조함이 묻어났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손가락을 꽉 맞잡은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세히 말해봐. 남동생 이야기.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해고 통보 대신 그녀의 과거를 묻고 있었다. 제 동생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음주운전 차량이었어요. 운전자는 돈이 아주 많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잊고 싶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자 목이 메어왔다. 그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최고의 변호사들을 써서요. 저희는 보상금 몇 푼으로 합의를 종용당했고 동생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재활치료에 관한 거라면 닥치는 대로 배우기 시작한 건요. 병원에 돈을 낼 수 없으니 제가 동생의 치료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였고 그녀의 삶을 관통하는 동기였다. 부유층에 대한 깊은 불신과 힘없는 자들의 고통에 대한 뼈아픈 공감. 성민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 돈 많은 집안 아들은 어쩌면 자신의 과거이거나 미래일 수도 있었다. 그는 동정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차가운 권위가 잠시 거치고 복잡한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나가봐. 그게 전부였다. 지영은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성민이 나지막이 덧붙였다. 내일부턴 의사와 상의 없이 멋대로 행동하지 마. 그것은 질책이었지만 해고 통보는 아니었다. 지영은 겨우 내라고 대답하고 서재를 빠져나왔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다. 변화는 성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늘 7시면 이미 회사로 떠나고 없었지만 그날은 7시가 넘도록 집에 있었다. 주방에서는 아내 최혜진이 완벽하게 차려입은 채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존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웬일이에요? 오늘 회사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 의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혹시 계약이라도 무산됐어요? 아니, 그냥 아침은 집에서 먹으려고. 성민은 식탁에 앉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곧이어 지영이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차려냈다. 도윤이는 지영의 옆에 꼭 붙어 어색하게 식탁에 앉은 아버지를 흘끔거렸다. 네 식구가 함께하는 아침 식사였지만 대화는 없었다. 값비싼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침묵을 깬 것은 성민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도윤아, 유치원은. 재밌어. 아빠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도윤은 움찔하며 지영을 쳐다봤다. 지영이 격려하듯 눈을 맞추자
아이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위선적인 풍경을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포크를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만해요. 성민이 그녀를 쳐다봤다. 뭐가 그 다정한 아버지 영이 역겨우니까. 혜진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난 5년간 당신이 어디 있었는데요? 도윤이 생일 때, 유치원 발표회 때 아파서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관심 있는 척하는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성민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완벽한 논리로 무장된 사업가였지만 아내의 눈물 어린 진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잠시 후 집사가 당황한 얼굴로 다가와 알렸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회장님, 성민의 어머니이자 한신그룹의 살아있는 전설, 오숙자 68 회장이었다. 그녀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으로 유명했다. 오 회장은 꼿꼿한 자세로 거실에 들어섰다. 값비싼 한복을 개량한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은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냈다.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왜 이 모양이냐. 그녀는 며느리와 아들을 차갑게 훑어본 뒤 손자인 도윤에게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제품의 하자를 살펴보는 듯 아이의 불편한 다리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았다. 도윤은 할머니의 시선에 겁을 먹고 의자 뒤로 몸을 숨겼다. 오 회장은 지영을 발견하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넌 왜 아직도 여기 서 있어? 볼일 끝났으면 어서 부엌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 회장님. 지영이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려 할 때 성민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 지영 씨가 도윤이 재활 운동을 돕는 걸 봤습니다. 오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지영의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재활 운동 일가의 가사 도우미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어딜 나서는 개냐. 의사 흉내라도 내고 싶었던 모양이지. 그녀는 성민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네가 집안 단속을 제대로 못하니 이런 하찮은 것들까지 기어오르는 게다. 오 회장은 지영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칭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영의 등을 차갑게 응시하며 아들에게 선언했다. 이 집안의 문란해진 기강은 이 어미가 바로잡도록 하마. 오숙자 회장의 서슬퍼런 선언이 있은 다음 날 그녀는 행동에 나섰다. 점심시간이 막 지났을 무렵 지영은 정원을 손질하라는 지시를 받고 온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 회장이 우아한 티테이블에 홀로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향기로운 난초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앉거라. 오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앉자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흰 봉투를 밀어냈다. 네 분수를 넘는 친절에 대한 대가이자 위로금이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온기도 없었다. 지영은 봉투를 쳐다보았지만 손을 뻗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마도 그녀의 1년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있을 터였다. 이 집안은 네가 함부로 동정심을 베풀 곳이 아니야. 도윤이는 내 손자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값싼 동정 따위가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들이지. 넌 오늘부로 이 집을 떠나거라. 네가 보인 어설픈 선애가 오히려 아이의 치료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느냐. 오 회장의 모든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지영의 자존심을 베어냈다. 그녀가 도윤에게 쏟은 시간과 진심은 값싼 동정과 어설픈 선애로 매도되었다. 지영은 하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밤 해고당하지 않은 것에 안도했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회장님.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으며. 없습니다. 오 회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뭐라고 부족하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오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돈 때문에 도련님을 돌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도련님을 동정한 적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강한 아이인지 회장님께서는 모르십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제 행동이 주제넘었다는 말씀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부회장님께서 별다른 지시가 없으셨으니 저는 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영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둔 채 온실을 나왔다. 등 뒤로 오 회장의 분노 서린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집안의 풍경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성민은 매일 아침 7시 값비싼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정원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팔짱을 낀 채 지영과 아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마치 사업 프로젝트 현장을 감독하는 듯한 그의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게 서서 보실 겁니까? 며칠째 그가 서 있기만 하자 지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성민은 흠칫하며 그녀를 보았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 도윤 도련님의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시면서요. 성민은 마지못해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색하게 쪼그려 앉아 도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생각보다 더 작고 따뜻했다. 그는 낯선 감정에 목이 잠겨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할 수 있다. 놀랍게도 그 한마디에 도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이는 그날따라 더 열심히 운동했고 평소보다 10초나 더 오래 혼자 서 있었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혜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영의 현실은 평창동의 따뜻한 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저녁 8시 일을 마친 그녀가 도착한 곳은 습기 찬 냄새가 올라오는 구로동의 반지하 빌라였다. 누나 왔어. 방 안에서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남동생 철수 10째일가 다리를 절뚝이며 나왔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반항심이 가득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엄마 약은 드셨어? 몰라. 맨날 아프다고만 하지. 철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냉장고를 보며 그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았다. 누나가 그 부잣집에서 하녀 노릇한다고 우리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데. 엄마 병원비는 매달 쌓여가고 난 이 거지 같은 다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철수야 지영의 가슴이 아팠다. 동생의 비난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녀는 밤늦도록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고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다시 평창동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지영이 퇴근하던 길이었다. 대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박지영 씨, 되십니까? 저는 태강건설의 박상무 비서실에서 나왔습니다. 태강건설, 한신건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다. 지영은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일이시죠?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고용 제안서였다. 최혜진 여사님의 지인분을 통해 박지영 씨의 특별한 재능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의 손주가 한 명 있습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조건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현재 월급의 3배 구로동이 아닌 마포의 방 3개짜리 아파트 전세 지원,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의 모든 병원비를 태강의료재단에서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저희는 박지영 씨의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한신에서는 그저 가사 도우미일 뿐이겠지만 저희에게는 귀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장님의 손주를 위해 그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지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직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동아줄이었다. 그녀가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때 저택으로 들어오던 이성민의 차가 길모퉁이에서 멈춰 섰다. 그는 낯선 고급 세단 앞에서 자신의 집 가사 도우미가 한 남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자가 그녀에게 건넨 서류, 그리고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 성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배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성민은 서재에서 박지영을 기다렸다. 밤새 그는 잠을 설쳤다. 어제 보았던 광경 낯선 남자 서류 봉투, 그리고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 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의심과 일말의 실망감이 뒤섞여 불쾌한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지영이 서재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얼굴은 밤새 고민한 흔적으로 그늘져 있었다. 어제 만났던 남자 누구지 성민은 본론부터 꺼냈다.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지영은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산업 스파이나 다름없이 취급하는 경멸을 읽었다.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그녀는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태강건설 사람이었습니다. 성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태강 그들이 너한테 뭘 원하는데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담담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태강건설이 제시한 파격적인 조건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월급 3배 가족을 위한 아파트 어머니와 동생의 병원비 전액 지원. 그녀의 말이 이어질수록 성민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해갔다. 처음의 의심은 곧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바뀌었다. 그가 그녀에게 제공한 월급과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가 그녀의 가치를 그저 가사 도우미로 매기는 동안 경쟁사는 그녀를 전문가로 평가한 것이다.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갈 건가 그때였다.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오숙자 회장이 폭풍처럼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불안한 얼굴에 최혜진이 서 있었다. 오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지영을 쏘아붙였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나. 이 발칙한 것. 우리 집안 정보를 팔아넘기려고 태강놈들이랑 내통을 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성민이 막아섰지만 회장의 분노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지영이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그 제안은 어제 처음 들었고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못해 내깎게 감히 우리 한신과 태강을 저울질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오 회장의 고함 소리에 놀라 방에서 나온 도윤이가 문틈으로 이 광경을 겁에 질린 채 쳐다보고 있었다. 혜진이 참다 못해 나섰다. 그녀 역시 지영이 라이벌 회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에 처음엔 불쾌했지만 지영의 고된 현실과 태강의 압도적인 제안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머님 잠시만요. 지영 씨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픈 가족이 있다고 들었어요. 혜진의 옹호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뭐 이제 하다 며느리라는 것까지 저런 계집의 편을 드는 개냐. 네가 그러고도 한신의 안주인 자격이 있어, 오 회장은. 혜진을 쏘아붙인 뒤 다시 지영에게로 도끼서린 시선을 돌렸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혜진이 마시던 차가운 오렌지 주스가 담긴 유리잔이 놓여 있었다.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 회장은 그 유리잔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지영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렸다. 촥!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가운 오렌지 주스가 지영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황색 액체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값싼 모욕감에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게 내 분수다. 오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감히 더러운 돈 몇 푼의 희망을 품어 내깎게 감히 흥정을 해. 모두가 그 잔인한 광경에 얼어붙었다. 성민조차 어머니의 극단적인 행동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때 문틈에서 작은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흑극, 흐앙, 도윤이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면서도 비틀거리는 작은 다리를 움직여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넘어져 가면서도 필사적으로 기어가 울고 있는 지영의 앞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막아섰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할머니 나빠, 우리 누나 때리지 마. 지영 누나 괴롭히지 마. 그 작은 몸이 방패처럼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아닌, 자신을 멸시하는 할머니가 아닌 고작 몇 달 함께한 가사 도우미를 위해. 성민은 그 광경을 보고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아들이었다. 한신의 유일한 후계자인 자신의 아들이 저 연약한 몸으로 자신보다 더 큰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의 관자놀이, 혈관이 지끈거렸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역류하며 터져 나왔다. 지난 45년간 단 한 번도 깨뜨려 본 적 없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성민은 자신의 평생을 지배해온 어머니를 향해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이성민의 포효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화산의 분출과도 같았다. 그의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법이었고 하늘이었다. 그 하늘을 거역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오숙자 회장은 아들의 반항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잘 훈련된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아들의 눈에서 타오르는 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려는 수컷 사자의 분노였다. 네가 지금 이 어미에게 소리를 친 것이냐? 저런 미천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분은 미천하지 않습니다. 성민은 지영을 계집애가 아닌 그분이라 칭했다. 그 작은 호칭의 변화가 그들의 관계가 재정립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그는 오렌지 주스로 얼룩진 채 떨고 있는 지영과 그녀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아들 도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막아섰다. 이 아이와 제 아내와 그리고 도윤이에게 희망을 준 박지영 씨. 이 사람들이 제 가족입니다. 어머니께서 제 가족을 존중하지 않으신다면 저 또한 더 이상 어머니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뭐라고 다시는 이 집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모욕감과 배신감에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무어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아들의 확고한 눈빛 앞에서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후회하게 될 게다. 내 놈도 저 계집애도. 라는 저주 섞인 말을 내뱉고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돌아서서 집을 나가버렸다. 육중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침묵을 깬 것은 최혜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 깨끗한 수건을 가져와 지영에게 건넸다.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이런 험한 일을 겪게 해서.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영은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성민은 아들 도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이는 아빠의 품에서 서럽게 울며 말했다. 아빠, 할머니가 지영 누나 때렸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들. 성민은 처음으로 아들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그 온기가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가슴 벅찼다. 그는 울고 있는 지영을 향해 말했다. 박지영 씨, 태강으로 가도 좋아. 아니, 그게 당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일 거야.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에 남아줘.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 그의 제안은 돈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평창동 저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닫혀있던 방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서는 어색한 침묵 대신 도윤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민은 6시 칼퇴근을 하기 시작했고 혜진은 갤러리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지영은 성민과 혜진 앞에서 태강건설에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혜진이 놀라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우리 때문이라면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데. 지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날 봤습니다. 부회장님과 사모님께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요. 저도 그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성민과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고마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도윤의 유치원에서 운동회 안내장이 날아왔다. 안내장에는 여러 경주 종목들이 그려져 있었다. 도윤은 그림 속에서 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수줍게 말했다. 아빠,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아이의 소박한 꿈은 가족 모두의 공동 목표가 되었다. 그들이 도전할 종목은 5m 길이의 장애물 없는 달리기였다. 목표는 완주였다. 넘어져도 좋았다. 꼴찌를 해도 좋았다. 오직 자신의 두 발로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도전이었다. 그날부터 정원은 특별 훈련장이 되었다. 성민은 아들이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쳤다. 이렇게 손을 먼저 짚어야 다치지 않아. 혜진은 우리 아들 이도윤 파이팅이라고 쓴 스케치북을 들고 열렬한 응원단장이 되었다. 지영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 아이의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짰다. 도윤은 수없이 넘어졌다. 무릎이 까지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단 한 번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넘어진 아이에게 세 사람 중 누군가가 항상 손을 내밀었고 아이는 그 손을 잡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섰다. 마침내 운동회 날이 밝았다.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로 붐비는 운동장은 활기로 가득 찼다. 성민과 혜진은 다른 학부모들 틈에 섞여 긴장된 얼굴로 출발선에 선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영은 관중석 한쪽에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때 운동장 귀빈석으로 익숙한 인형이 들어섰다. 오숙자 회장이었다. 그녀는 그날의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꼿꼿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늘진 얼굴에는 고독한 냉기가 흘렀다. 그녀는 아들 내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차가운 표정으로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도윤이 참가하는 경주의 출발 신호가 울렸다. 탕! 다른 아이들이 힘차게 달려나가는 동안 도윤은 잠시 주춤했다.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엄마 아빠를 쳐다보았다. 성민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입 모양으로 속삭였다. 넌 할 수 있어, 용사. 도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첫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아슬아슬했지만 아이는 걷고 있었다.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대부분은
안타까움이 섞인 격려였다. 오 회장은 그 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결승선까지 고작 2미터가 남았을 때였다. 도윤의 다리가 갑자기 꼬이며 앞으로 크게 넘어졌다. 아, 관중석 곳곳에서 안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혜진은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성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오 회장의 입계는 희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역시 저 아이는 안 돼. 하지만 다음 순간 운동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넘어진 도윤은 울지 않았다. 아이는 작은 주먹으로 운동장 흙을 짚고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아이는 결승선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아빠와 엄마를 향해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완벽한 달리기가 아니었다. 아장아장 비틀비틀.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운 질주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달리기였다. 아이의 두 발이 교차하며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와, 누군가 먼저 소리쳤고 이내 운동장 전체가 떠나갈 듯. 단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한 아이가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도윤은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며 기다리고 있던 성민과 혜진의 품에 폭삭 안겼다.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카메라는 귀빈석에 홀로 앉아있는 오숙자 회장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만과 냉소는 사라져 있었다. 굳게 닫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당혹감과 외로움, 그리고 아주 희미한 후회의 빛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거나 새롭게 태어났다. 어느 늦가을 주말 이성민은 아내 혜진, 그리고 이제는 제법 씩씩하게 걷고 뛰는 아들 도윤의 손을 잡고 강원도의 한적한 사찰을 찾았다. 오숙자 회장은 2년 전 그날의 운동회 이후 스스로 그룹 경영에서 물러나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화려했던 한복 대신 소박한 회색 법복을 입은 그녀는 예전의 날카로운 기세 대신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인 노인의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다. 할머니 도윤이 달려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오 회장은 주름진 손으로 손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과거에 없던 따스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아들 내외를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틀렸었다. 너희가 옳았어. 그것은 사과였고 화해의 손길이었다. 혜진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다. 성민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다. 굳이 용서한다는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신촌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늦가을 축제가 한창이었다. 박지영은 물리치료학과 점퍼를 입고 동기들과 함께 웃으며 서 있었다. 성민의 지원으로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악착같이 공부해 과수석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반지하 빌라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식과 경험이 더해진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우리 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누나 나 오늘 할머니랑 화해해서. 그리고 아빠가 누나한테 줄 선물이 있대. 지영은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미소 지었다. 이 씨 가족은 이제 그녀에게 또 다른 가족이었다. 동생 철수는 그녀 덕분에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고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밤늦게 청소 일을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삶은 기적처럼 변해 있었다.
며칠 후 성민은 지영을 강동구의 한 신축 건물 앞으로 불렀다. 하얀 외벽의 3층짜리 건물 앞에는 도윤 희망 아동 재활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당신에게 줄 선물. 성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한신그룹의 사회 공헌 사업이 아니야. 이건 내 아들을 살려준 당신에 대한 나의 진심 어린 보답이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꿈이야. 그는 센터의 운영 계획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센터는 비영리로 운영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최고의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센터장 자리에는 박지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전 아직 학생인걸요. 알아. 졸업할 때까지는 전문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줘. 당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이곳의 철학이 되어야 하니까. 당신이 이곳의 심장이 되어주길 바라. 마침내 도윤희망 아동재활센터에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 되었다. 화려한 행사 대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하는 작은 축제로 꾸며졌다. 성민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냉정한 기업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띤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새로운 꿈을 꾸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성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빌딩을 짓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첫 발을 내딛는 기적.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요. 그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해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일어서주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박지영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박수갈차의 속에서 지영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때 행사의 주인공인 도윤이가 아장아장 무대 위로 올라왔다. 아이는 아빠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고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외쳤다. 박지영 누나는 제 선생님이에요. 누나는 저한테 걷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우리 아빠는요, 저한테 달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제가 넘어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이의 순수한 고백에 장내에는 따뜻한 웃음과 감동의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노을이 센터의 통유리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성민과 혜진 도윤, 그리고 지영은 센터 중앙에 있는 작은 정원을 함께 거닐었다. 그곳은 2년 전 모든 기적이 시작되었던 평창동의 정원을 그대로 본떠 만든 공간이었다. 정원 한가운데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첫걸음말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성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그날 내가 우연히 집에 일찍 돌아온 것에서 시작됐어. 혜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당신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영은 멀리서 그들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때 도윤이가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누나, 여기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나처럼 용감한 왕자님이 될 수 있는 거지. 지영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럼 여기는 희망이 시작되는 집이니까. 차가운 철옹성 같았던 집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기적이 시작되는 따뜻한 희망의 집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성민은 더 이상 성공을 쫓는 고독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건축가가 되어 있었다.